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0월 현재 그 항공거인 보잉의 아주 흥미로운 상황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회복하려고 엄청 애쓰는 모습이랑 또 미 연방항공청 FAA죠. 거기서 굉장히 강하게 감독하는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결국 2024년 1월에 있었던 그 알래스카 항공 737 MX9 도어 플러그가 떨어져 나간 사건이었죠. 이게 그냥 부품 하나 문제가 아니라 보잉의 생산 시스템 전체 그리고 안전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뭐랄까 신뢰 위기를 불러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여러 분석 보고서랑 자료들을 가지고 이 복잡한 상황을 좀 다각도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FA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새로운 CEO, 켈리 오트버그, 그 사람의 전략은 뭔지, 실제 생산이나 인도는 어떻게 되고 있고, 뭐 재무 상태나 경쟁 구도는 어떤지 정말 다 살펴볼 거예요. 네,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 보잉이 진짜 넘어야 할 과제가 뭔지, 그리고 다시 제대로 날아올 가능성은 있는 건지, 또 당신이 앞으로 어떤 점을 좀 유심히 봐야 할지 그걸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거죠. 핵심만 딱 뽑아서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FAA 태도가 확 바뀐 거. 그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믿지만 확인한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확인 없으면 절대 못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돌아선 것 같습니다. 생산 라인에 직접 들어가서 막 감시하고 그런다면서요? 그렇죠. 통제가 엄청 강화됐어요. 그중에서도 제일 강력한 조치는 역시 주력 기종 737 맥스 생산량을 월 38대로 딱 묶어버린 겁니다. 이게 항공기 만드는 회사한테는 생산량 제한이라는 게 현금 흐름이나 시장 공급 능력에 그냥 바로 타격을 주거든요. 정말 이례적인 조치죠. 그리고 2025년 10월 초인 지금도 이 상한선은 그대로예요. 풀릴 기미가 아직 안 보입니다. FAA가 뭐 언제까지 풀겠다 이런 시한을 정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건데 특히 그 현장 감독관들이 먼저 이 정도면 품질 괜찮아졌네 하고 확인을 해야 위에서 증산을 검토한다면서요. 상향식 바텀업이라고 하던데 굉장히 깐깐하게 보겠다는 거죠. 네, 맞아요. 공식적으로는 아주 신중한 태도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런 FFA의 공식 입장이랑은 좀 다르게 시장에서는 벌써 보잉이 공급망 업체들한테 월 42대 만들 준비하라고 뭐 신호를 보냈다더라.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온다는 거죠. 라이온에어 같은 큰 고객사 CEO도 아예 대놓고 10월 중에 증산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FAA는 저렇게 꽉 막고 있는데 보잉이나 고객사들은 벌써 김칫국부터 마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요? 이게 약간 뭐랄까 전략적인 포석 깔기?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FFA는 규제 당국이니까 당연히 엄격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또 섣불리 풀었다가 문제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는 거죠. 반면에 보잉은 만약에 증산 승인이 딱 나면 바로 생산량을 늘려야 하거든요. 그래야 시장 수요 따라가고 에어버스랑 경쟁도 되고요. 승인 나고 나서 준비하면 몇 달 그냥 늦어지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FFA 눈치 보는 척 하면서도 물밑에서는 승인 나면 바로 달릴 수 있게 미리 준비하는 거죠.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아하, 그런 계산했었군요.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절차가 테이블톱 훈련이라고 하던데 9월 말에 끝날 예정이었다고요. 이게 정확히 뭐 하는 훈련인가요? 그냥 서류 보고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겁니다. 생산 속도를 지금 월 38대에서 예를 들어 42대나 그 이상으로 올렸을 때 어.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가상 상황을 막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보잉의 각 부서나 공급업체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문제를 푸는지 또 품질 관리 시스템이 더 빠른 속도에서도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걸 평가하는 거죠. 자료 보면 뭐 미완료 작업 처리 능력이라든지 부품 검수 절차, 주요 부품 조립 완료율, 또 모든 걸 제대로 기록하고 추적하는지 이런 걸 아주 집중적으로 봤을 가능성이 커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이 훈련 결과가 좋으면 연말 전에 월 42대 생산? 뭐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결과가 안 좋으면 제한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근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꽉 조이는 와중에도 최근에 아주 약간 숨통을 틔워준 조치도 있긴 했어요. 9월 말에 FFA가 특정 737 맥스와 787 기종에 대해서 그 최종 가망증명서 발급 권한 일부를 보잉한테 다시 줬거든요.
근데 예전처럼 그냥 다 맡긴 게 아니라 한 주는 보잉이 발급하고 다음 주는 FFA가 발급하고 이렇게 번갈아 하면서 FFA 감독은 계속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그건 무슨 의미죠? 완전히 믿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일은 좀 효율적으로 해주겠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생산 속도 자체보다는 최종적으로 비행기를 고객한테 넘겨주는 효율성을 좀 높여주려는 의도로 보여요. 인도 지연되는 거 조금이라도 줄여서 보잉 현금 흐름에 좀 도움을 주려는 당근 같은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번갈아하고 감독은 계속한다는 채찍으로 통제권은 여전히 쥐고 가겠다는 의도도 분명하고요. 아직 완전한 정상화는 멀었다 이런 신호로도 읽힙니다. 결국 이런 모든 FAA의 조치들은 보잉이 낸 안전 및 품질 개선 계획, 이게 잘 되고 있나 확인하는 과정이겠군요. 그 계획의 핵심 내용이 뭐였죠? 네, 보잉이 FAA에 제출한 계획인데 크게 4가지에 집중하고 있어요. 첫째는 사람, 직원 교육이랑 숙련도 높이는 데 투자하는 거. 둘째는 복잡한 생산 과정을 좀 단순화하고 표준화하는 거. 셋째는 작업 중에 실수하거나 부품에 문제 있는 거. 이런 결함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거. 그리고 넷째가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를 회사 전체에 제대로 심겠다 이거죠. 근데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직원들이 안전 문제를 익명으로 제보하는 스피크업 채널이 있잖아요. 그 이용률이 작년보다 500%나 늘었대요. 500%요? 와, 엄청나네요. 근데 이게 마냥 좋은 신호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문제가 얼마나 많았는데 말을 못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양쪽으로 다 해석이 가능해요. 직원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뭐 이런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고요. 동시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그냥 묻혀 있었던 건가 하는 반증일 수도 있죠. 어느 쪽이든 이제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건 분명해요. FAA는 이런 계획이 잘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지표, KPI로 본다고 했죠? 6가지 핵심 지표가 있다던데 그게 뭐고 실제로 좀 나아지고 있나요? 네, FAA가 딱 찍어서 보고 있는 6가지 KPI가 있어요. 직원 숙련도, 공급업체 부품 문제 때문에 다시 작업하는 시간, 부품이 제때 안 들어오는 비율, 비행기 한 대당 다시 작업하는 총 시간, 공장에서 나갈 때 아직 덜 끝난 작업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한테 인도하기 전에 발견되는 품질 문제 건수, 이런 것들이죠. 최근에 CEO 오트버그가 말한 걸 보면 특히 항공기당 재작업 시간, 이게 목표치 근처까지 내려오면서 개선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작업 시간이 줄어드는 건 중요하겠네요. 공장 안에서 문제를 잘 잡고 있다는 뜻이니까. 근데 아직 목표 달성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나아지고는 있지만 FAA 입장은 확고해요. 이 KPI들이 그냥 한두 번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안정적으로 녹색 상태, 그러니까 목표를 꾸준히 달성하는 걸 보여줘야 생산량 증대를 승인해주겠다는 거죠. 시스템 자체가 안정됐다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자, 그럼 FAA의 이런 압박 속에서 보잉 내부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새 리더십 전략을 좀 보죠. 2024년 8월에 켈리 오트버그라는 사람이 새 CEO로 왔잖아요. 항공우주 분야 베테랑이고 특히 엔지니어 출신이라는 점. 과거에 재무 전문가 CEO들이 좀 많았는데 이번엔 엔지니어링이랑 품질을 다시 중심으로 돌려놓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큰 것 같아요. 그가 내세운 4가지 핵심 전략이 뭔가요? 네, 오토버그 CEO가 가장 강조하는 첫 번째 전략은 본인 말로도 논쟁의 여지가 없이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한 바로 근본적인 문화 변화입니다. 과거 경영진이 현장이랑 너무 떨어져서 숫자만 보고 있었다. 스코어보드 경영이라고 비판하면서 리더들이 직접 공장에 가서 문제 보고 직원들 얘기 들어야 한다. 이걸 엄청 강조해요. 실제로 자료 보면 고위 임원들이 공장 방문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거죠. 문화 변화,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건데 현장을 중시하는군요. 두 번째 전략은 사업 안정화던데요. 이건 좀 더 구체적인 얘기 같네요. 네, 이건 당장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거예요. 노사관계 마무리 짓고 팬데믹이랑 품질 문제 때문에 엉망이 된 공장 운영이랑 공급망 정상화시키고 아까 말한 FAA 안전품질 계획 제대로 이행하고 그리고 계속 적자니까 회사의 신용 등급, 투자 등급을 지키는 재무 관리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특히 규제 지키는 걸 그냥 외부 압력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생존 문제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실행력 강화. 특히 몇 년째 계속 지연되는 그 신규 항공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737 맥스 7, 10, 그리고 그 야심작 777X.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 같은데 현실은 좀
어렵죠. 네, 오토버그도 이걸 중요한 과제로 보고 리스크 관리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현실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737 맥스 7이랑 10 인증은 그 엔진 결빙 방지 시스템 문제 때문에 2026년으로 또 밀릴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리고 차세대 광동체 777X 첫 인도는 계속 늦어져서 이제 2026년, 심지어 2027년 얘기까지 나와요. 이러면 고객들은 화나고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실행력을 외치지만 과거 문제들이 계속 발목을 잡는 형국이죠. 쉽지 않네요.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미래 구축인데요. 오토버그 CEO가 뭐 기어가기, 걷기, 달리기 이런 단계적 접근법을 얘기했다고요. 당장은 기고 걷는 단계에 집중하는 것 같은데 그럼 미래 준비, 그러니까 신형 비행기 개발 이런 건 아예 손 놓은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본인 표현대로 지금은 기고 걷는 단계. 그러니까 안정화랑 실행력 회복이 최우선이에요. 당장 뭐 새로운 비행기 모델 짠! 하고 내놓을 상황은 아니죠. 하지만 미래 준비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737 후속 모델에 들어갈 수도 있는 차세대 엔진 관련해서 롤스로이스랑 초기 논의를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건 당장 위기 넘기는 거에만 매달리지 않고 2030년대 중후반 이후에 차세대 단일 통로기 시장 경쟁까지 내다보는 그런 장기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전략들이 실제 생산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2025년 3분기 생산이랑 인도 실적을 좀 보죠. 737 맥스는 여전히 월 38대 제한에 묶여 있는 거죠? 네, 생산 자치는 월 38대 상한선 안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9월에는 36대 만들었고요. 근데 재밌는 건 실제 고객한테 인도되는 비행기 수는 이 생산량보다 많다는 거예요. 생산보다 인도가 많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만들어 놓은 게 더 없는데. 그게 예전에 생산 라인 문제나 뭐 팬데믹 때문에 만들어는 놨는데 고객한테 못 보냈던 재고 비행기들 있잖아요. 글라이더라고 부르던데 그걸 이제 다시 손봐서 본격적으로 인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 덕분에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전체 기종 합쳐서 인도한 대수 385대가 이미 2024년 전체 인도량 380대를 넘어섰어요. 운영면에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죠. 재고를 터는 거군요. 광동체 쪽은 어떤가요? 787 드림라이너는 분위기가 좋다는데 777X는 계속 문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787 드림라이너는 확실히 좀 나아요. 예전에 발견됐던 품질 문제들 FAA 검토 통과한 다음에 월 생산량을 5대에서 7대로 늘렸고 9월에는 목표 7대를 넘어서 8대까지 만들었어요. 2026년까지 월 10대 목표로 순조롭게 가고 있죠. 탄소 복합 소재 동체나 연료 효율성, 승객 경험 같은 기체 자체의 장점도 있고요. 수요가 꾸준해요. 반면에 기존 777은 월 3대 정도로 그냥 유지 중인데 차세대 모델인 777X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세계에서 제일 큰 GE9X 엔진이나 그 접히는 날개 끝, 윙팁 같은 엄청난 기술을 넣었지만 개발이랑 인증이 계속 늦어지고 비용이 늘면서 발목을 잡고 있어요. 결국 이것도 실행력 문제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3분기 전체 인도 실적을 보면 7월에 48대, 8월에 57대, 9월은 한 53대 정도로 추정돼요. 그래서 3분기 합치면 약 158대 정도 될 것 같고요. 9월 말까지 올해 누적으로는 약 438대 1입니다. 시장 예측기관 포레캐스트 인터내셔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올해 전체로 한 580대 정도 인도할 거라고 봤거든요. 그 목표를 맞추려면 남은 4분기에도 지금 속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운영은 아직 좀 더딘데 그래도 주문은 계속 들어오네요. 3분기에도 노르웨이지아 그룹, 터키항공 이런 큰 계약들이 있었잖아요. 생산이 저런데도 항공사들이 계속 보잉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네, 3분기 수주 실적 보면 시장 신뢰가 완전히 바닥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8월 말 기준으로 보잉이 받아놓은 주문 잔고가 무려 6,531대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6,190억 달러 규모고요. 이게 가능한 건 결국 항공기 시장이 보잉이랑 에어버스 딱 둘이 거의 다 해먹는 과정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항공사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별로 없고 또 앞으로 항공 수요는 계속 늘 거라고 보니까 미리 비행기를 확보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잉이 지금 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고 주문을 넣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주문이 쌓여 있어도 당장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2분기 실적 보니까 매출은 작년보다 35%나 늘었는데 결국 손실이었고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였어요. 맞아요. 2분기 실적이 딱 그랬죠. 겉으로 보이는 매출 227억 달러는 커졌는데 속을 보니까 핵심 주당 순손실이 마이너스 1.24였고 잉여연금 흐름도 마이너스 2억으로 여전히 돈을 벌지 못했어요. 특히 순부채가 450억 달러 넘었다는 건 재무부담이 정말 크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다들 10월 29일에 나올 3분기 실적 발표를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3분기 실적 전망은 좀 어떤가요? 특히 그 주당 순손실 예상치가 마이너스 0.51에서 마이너스 0.96까지 범위가 꽤 넓던데요. 왜 이렇게 예측이 어려운 거죠? 그 예상치 범위가 넓다는 것 자체가 지금 보잉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다는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면 3분기에 인도한 비행기 중에 돈이 좀 되는 787 비중이 높았냐, 아니면 마진이 별로인 737 MX 비중이 높았냐에 따라 수익이 확 달라지고요. 또 아까 말한 그 재고 비행기, 글라이더, 다시 손보는데 생각보다 돈이 더 들었을 수도 있고, 특히 문제의 777X 프로그램 때문에 한 25억 달러 정도 추가 비용이 3분기에 잡힐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기에 뭐 공급망 문제 때문에 부품가 모르는 거 이런 것까지 더하면 예측이 진짜 어려운 거죠. 빚도 많고 수익성도 오락가락하니까 당분간은 빚 갚는 것보다는 운영 안정시키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재무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주가는 연초보다 꽤 올랐어요. 회복 기대감이 있다는 건데 10월 7일에 221달러 정도 하더라고요. 월가 분석가들도 대부분 매수 의견이고 목표 주가도 더 높게 잡고 있고요. 근데 이걸 실행 할인, 엑세큐션 디스카운트 이 적용된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그게 무슨 뜻이죠? 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나 분석가들 대부분은 보잉이 가진 기본적인 힘, 예를 들면 엄청난 주문 잔고나 기술력, 또 과점 시장에서의 지위, 이런 걸 보면 지금 주가보다 더 가치가 높을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과연 보잉이 말한 대로 생산 정상화하고 실적 낼 수 있을까 하는 의심, 즉 실행 능력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잠재 가치에서 실행 리스크만큼을 까서 할인해서 지금 주가가 형성돼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보잉이 진짜 약속 지키고 실행력을 보여주면 주가가 더 오르겠지만 못하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죠. 보잉의 이런 노력은 결국 치열한 경쟁 속에서 평가받게 되겠죠. 최대 라이벌 에어버스와의 경쟁 구도도 안 짚어볼 수가 없네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주문 잔고 기준으로 보면 에어버스가 점유율 한 60% 정도로 확실히 앞서 있어요. 8월 말 기준으로 에어버스 잔고가 8,716대, 보잉이 6,531대니까요. 에어버스가 훨씬 많은 주문을 쌓아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번 달 2025년 10월에요. 정말 상징적인 일이 있었죠. 에어버스 A320 계열 누적 인도 대수가 드디어 보잉 737 계열을 넘어섰다는 소식. 와, 수십 년 동안 단일 통로기 시장 왕이었던 737의 시대가 진짜 저무는 건가 싶어서 좀 충격이었어요. 네, 항공 역사에서는 정말 중요한 이정표죠. 737 맥스 사태 이후로 보잉 생산이랑 인도가 계속 차질을 빚은 결과가 누적돼서 나타난 거예요. 올해 실적 경쟁을 좀 더 보면 2025년 들어서 8월 말까지 새로 받은 주문 자체는 보잉 725대가 에어버스 600대보다 오히려 많았어요. 특히 돈 되는 787 드림라이너가 잘 팔린 덕분이죠. 주문은 보잉이 더 받았는데 실제 비행기 인도는 에어버스가 훨씬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9월 말까지 실제 인도된 비행기 수를 보면 에어버스 507대가 보잉 약 438대를 꽤 큰 차이로 앞서고 있어요. 특히 에어버스는 9월 한 달에만 73대를 인도하면서 월간 기록을 세우기도 했고요. 이건 보잉의 737 생산량 제한이 실제 시장 점유율이나 항공사들 운항 능력에 바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두 회사 전략이 완전히 달라 보이네요. 에어버스는 그냥 막 찍어내서 물량으로 승부하는 것 같고 보잉은 규제 때문에 그럴 수 없으니까 좀 다른 데 집중하는 느낌? 정확히 보셨어요. 에어버스는 지금 잘 나가는 A320 니오 패밀리, A350 같은 안정적인 제품들로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연간 820대 인도라는 엄청난 목표를 세웠죠. 말 그대로 물량전이에요. 반면에 생산량 규제에 묶인 보잉은 당장 물량 경쟁은 어려우니까
787이나 777 화물기처럼 비싸고 이익 많이 남는 광동체 수주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 곧 회복할 거니까 우리 비행기 사라 라는 식의 가치 중심 그리고 회복 기대감 판매 전략을 쓰는 거죠. 여기 에어버스는 기존 간의 조종사 자격 호환성이 좋아서 항공사 운영에 유리한 점도 있고 또 미중 갈등 때문에 중국 시장 같은 데서 반사이익을 얻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보잉이 앞으로 넘어야 할 가장 큰 위험 요인들, 그리고 회복을 위한 중요한 지표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보죠. 뭘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핵심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 규제 리스크입니다. FA의 737 맥스 생산량 상한 조치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풀릴지 이게 제일 큰 불확실성이죠. 이건 전적으로 보잉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품질 관리 시스템이랑 안전 문화를 개선했는지 증명하느냐에 달렸어요. 만약에 또 심각한 안전 문제가 터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실행 및 공급망 리스크겠네요. FAA가 자, 이제 생산 늘려도 돼 라고 해도 보잉이 진짜 그만큼 만들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부품 공급망은 여전히 좀 불안하고 숙련된 인력 구하기도 어렵고요. 여기에 777X 같은 신규 프로그램 지원이 계속되면 보잉의 실행 능력 자체에 대한 시장의 의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특히 미국이랑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 이게 보잉한테는 정말 민감합니다. 중국이 엄청 큰 시장인데 갈등이 심해지면 중국 정부가 보잉 비행기 인도를 막거나 주문을 취소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보잉의 재무 상태나 미래 성장에 바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아주 큰 위협이죠. 이 세 가지 리스크가 또 서로 막 얽혀서 영향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잉이 회복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이정표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단기, 중장기적으로 뭘 좀 봐야 할까요? 단기적 2025년 4분기로는 역시 FAA가 737MX 생산량 증대를 승인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테이블톱 훈련 결과를 보고 연말 전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결정이 2026년 보잉 운영 계획 전체를 좌우할 거예요. 중기적 2020년으로는 실제 737MX 생산량을 월 47대나 52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또 787 생산량 목표인 월 10대를 달성하는지, 그리고 계속 늦어지는 맥스 7이랑 10 최종 인증 받아서 고객한테 인도 시작할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하고요. 또 재무적으로는 연간 기준으로 잉여연금 흐름을 플러스로 돌리는 거, 이게 신뢰 회복에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야심작 777X를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키고 2030년대 중반을 내다보는 차세대 단일 통로기 NMA 개별 전략을 구체화하는 거겠죠. 근데 이 모든 생산 재무 경쟁 목표들보다 더 근본적인 건 결국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제 조직 운영 방식으로 뿌리 내리는 것. 이게 안 되면 언제든 또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강력한 시장 수요라는 좋은 바람과 엄격한 규제, 내부 문제, 치열한 경쟁이라는 거센 역풍 사이에서 그야말로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쌓여있는 주문 잔고나 기술력 같은 분명한 강점은 있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고 생산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하는 정말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죠. 결국 보잉한테 필요한 건 단순히 비행기를 더 많이, 더 빨리 만드는 능력이라기보다는 비행기를 만드는 방식,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 같아요. 특히 단기적인 재무 압박이나 경쟁사 추격 속에서도 안전과 품질이라는 가치를 흔들리지 않고 최우선으로 지키는 문화를 진짜로 만드는 것. 이게 핵심 과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자료들을 보면 새 CEO 오트버그의 의지는 강해 보이는데 과연 이렇게 거대한 조직에 뭐랄까 뿌리 깊은 문화라는 게 최고 경영진의 의지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쌓여온 문제들, 예를 들어 과거의 재무 중심주의나 노사 문제, 복잡한 공급망 같은 것들이 단기간에 넘기에는 너무 큰 벽일까요? 보잉이 과연 진짜 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의 제왕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 그 과정을 앞으로도 계속 같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